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동네 이슈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일환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위한 큰 진통 끝에 전국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결정한 사립유치원 일선에서는 볼벤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할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으니까 배경이 뭘까요? 에듀파인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접근성 쉽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뷰를 한 대형 사립유치원장 말씀은 회계자료 입력하는 것 자체도 애를 먹고 있다. 계속 네. 해가지고 공무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 입력하는 것 자체도 시간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수료 하나하나 입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소형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립유치원에서는 사실상 원장이 회계관리, 교사관리, 그리고 교육을 다 1인 3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듀파인 시스템까지 이제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손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회계관리 직원을 따로 둘 수는 있긴 하지만 초소규모 같은 경우는 원장이 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그리고 또 에듀파인 같은 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정책하기까지 2, 3년이 걸렸는데 사립유치원은 더 어렵지 않느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행정 업무가 늘어나니까 아이들을 오히려 돌보고 할 시간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것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취재 말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에듀파인,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의 도입 자체가 쉽게 온 자리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장통을 거쳐가지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불평, 불만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지자체나 관계기관에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 유치원이 에듀파인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다 도입하기로 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회계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일부 유치원 원장이나 또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국한되지만은 과거에는 그 학부모형이 내는 그 돈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지원금, 정부 지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큰 좋은 점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나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에서 방침이 있으면 아래에서 대책이 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 자본주의가 도래한 이유, 물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비리나 부정이 근절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사회자님 말씀한 것처럼 관리가 똑바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또한 저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저는 좀 우려하고 있고 특히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과 적절성이 잘 안 맞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병이 많이 수반되고 또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유총은 집요하게 물어질 가능성이 크고 끊임없이 이걸 이제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정부가 뭡니까? 그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개선할 부분 확실히 개선해가지고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볼멘 소리가 안 났으면 싶고 그리고 이제 관리 운영을 잘해야 되겠죠.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비리나 부정은 완전 근절된다는 건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좀 시스템을 관리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길을 이제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과에 도달을 한 만큼 조금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에 대한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거제 지역민의 반발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급기야 지난 13일 대우조선 노조가 거제시장시를 기습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쩌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체적인 틀에서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습 난입, 사실 단어만 보더라도 좀 심상치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난 3월 13일 날 그 대우조선 해양의 금속노조 지회원 한 30여 명이 병광용 거제시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그 기습 방문한 상황인데요. 네. 오전 10시 10분경에 변시장 집무실 레고 없이 들어가가지고 뭐 집기와 서류 등을 던지고 또 문과 벽에 매각 반대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 시장에게 또 매각 반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변 시장하고 간담회를 마친 이후에 또 바로 옆에 있는 거제시 의회 건물에 가가지고 2층에 임시 이사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제시 네. 2층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그 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또 다시 노조원 마찬가지 들어가가지고 또 그 매각에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요구하면서 또 이제 뭐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전혀 사전 예고 없이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거제시장 집무실과 그리고 또 시의회 의원실을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거제시에서는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고발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 쪽에서는 그래도 수사는 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거제시 관계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찰에 고발할 의사 없다. 이 네. 부분 어떤 입장도 내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거제 경찰서는 지난 14일 날 그 다음 날 그 집무실 난입 관련해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난입 과정을 밝혀내고 또 직기 파손에 대해서도 직접 가담한 노조를 가리기 위해서 CCTV 영상을 현재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폭력 등 또 별도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은 조만간 또 거제시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따라서 경찰서 관계자는 시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뭐 혐의가 인정되면은 뭐 공무집행 방해, 뭐 건조물 침입, 뭐 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요. 이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나 고발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인지만 해버리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뭐 경찰의 의견도 뭐 틀린 건 아니죠. 네. 사실 뭐 이번 사건을 두고 좀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강경한 대응 아니냐, 너무 강성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좀 있는데 교수님이 사건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박했던 거죠. 생사 권리 문제고 특히 이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이 시장 증거실을 통해 가지고 그 중앙 정부에 대해서 좀 간접적 항의를 좀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이제 생사 권리 문제거든요. 근데 거제시가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그랬죠. 있고 좀 예. 적극적인 행보도 나서지도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는 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좀 뭡니까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이걸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강경한 그 메시지나 아니면 자신들이 처한 사항을 좀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사회 이슈를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네. 본인들의 어떤 지금 상황이나 목소리가 묻혀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노조도 좀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제시장도 앞서 우리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경찰이 어떠한 그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고발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견해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제시장도 막 저하고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그래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노조가 좀 가격한 면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실을 예. 증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단 그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직기를 파손하고 네. 뭐 좀 초토화시켰잖아요. 네.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 노조를 바라보는 것 중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과격성, 공격성, 폭력성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 들고 시장도 뭐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가교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이런 부분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워낙 전국발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대우조선 소식은 전국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묻힌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격한 행동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좀 범법 행위로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잠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네. 다만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우선 다만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요.
시청이나 시의회 동의 없이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이 해당될 여지가 높고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집기를 파손했기 때문에 어떤 재물 손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청 그러니까 시 그 집무실, 뭐 시장의 어떤 공무라든지 또는 시의회 의원들의 공무를 가서 방해한 셈이 되기 때문에 공무거든요. 그럼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도 들어가는데 다만 공무집행 방해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뭐 이게 시장과 시의 공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이게 위험범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어떤 폭행이라든지 협박의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폭행이라는 것도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 정도 폭행보다 훨씬 넓거든요. 공무집행 방해 폭행은 더 넓어가지고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서는 한 사람이 그 어떤 경찰 처분에 반감을 들어가지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똥물을 이게 딱 이렇게 분뇨를 한 적이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로 봤었거든요. 판례에서 폭행으로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3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 시청 뭐 집무실이라든지 시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난입을 해서 구호를 외치고 막 직기를 던지고 하면은 그 정도와 어떤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공무원들에 대한 뭐 유형력 행사가 되지 않나, 폭행해도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따라서 뭐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들의 어떤 행위가 뭐 뜻은 뭐 정당 행위다. 우리는 뭐 우리의 의사 표현, 정치 의사 표현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고 친다 하더라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여지는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뭐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뭐 그건 뭐 그 이유는 봐야 봐야겠죠. 되겠지만 이런 기습 난입이 이렇게 이제 처벌될 여지가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뭐 관심 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그것만으로도 뭐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일단 이제 대우 노조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뭐 이유를 지금 뭐 내놓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절박한 거죠. 말 그대로 생사 걸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격하게 좀 대응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건 개요를 쭉 보면 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 합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을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대우조선은 의뢰 관계 지금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새 주인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회가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 또 자칫 그 현대중공업 사람들이 울산에서 그제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그런 시각도 갖고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뭡니까 조금 과격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특히 이러한 그 와중에 지금 뭐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본인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매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본인들이 협상에 한 번도 참여한 적도 없고 이런 답답한 심정을 뭐 위법 그다음에 또 뭐 범법인 줄 알면서도 아마 그렇게 토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계속 이제 좀 안타깝다는 말씀 계속 이제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뭐 원인이 됐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정도 이렇게 인수합병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 지난 3월 8일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은 그 중간 지주사인 한국 그 조선해양이라는 거 설립을 해가지고 산업은행이 보유 자산을 전액 지분을 출자를 하고 대신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중공업이 오는 6월 1일자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을 물적 분할을 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떤 정도는 본 궤도에 올라간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외부적인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지금 현재 기업결합 심사를 들어갔고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외국에 또 선박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외국 경쟁국이라든지 경쟁국의 회사들 더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결합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독과점이 돼버리면 그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대우조선해양과 그 현대중공업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물량이. 그리고 또 특히 더 나아가서
그 후보가 LNG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이 육박합니다. 두 네. 회사 합친 것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발주 다른 발주 시장에서 그 LNG선 비중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국가인 뭐 중국이라든지 EU,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서 되게 이거를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의해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서 우리 국내 공정이 가장 빨리 아마 기업 결합 심사를 들어갈 텐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김상조 그 위원장이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 그리고 나서 다만 내린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내린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내리면 안 되니까 다른 경쟁 당국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공정이기 때문에 뭐 기업 결합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내면서도 동시에 아주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근거를 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거 봤을 때 이렇게 기업 결합 괜찮구나, 그런 어떤 근거를 만들어주는 약간 좀 우리 입장에서 아마 그런 식의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처음에 최초 이 소식이 좀 보도됐을 때, 그리고 이제 들었을 때는 당사자분들이 아닌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굉장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약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1, 2위의 업체이기 때문에 합쳤을 때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생각했을 때 압도적인 1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인들, 특히 거제 시민들,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계속 이제 불거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점점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대우조선은 공적 자금을 받은 공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영화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뭡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한때 거제하면 뭡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임금 소득을 그랬죠. 가져가는 예. 곳이었고 물가도 그것 때문에 꽤 비싼 곳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본금은 계속해서 종결된 상황이고, 또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기본금만 가지고는 그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업을 해야 되는데 또 잔업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수주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좀 뭔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지금 정부가 매각을 진행했고 이러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우조선소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이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정부와 계속 대치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노조는 이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종속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우조선이 과연 독자적인 어떠한 경영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방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그 조선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LNG 등 거의 유사 분야에서 지금 1, 2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1, 2를 다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금 중첩되고 중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이제 그 심리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이 결국 그 현대중공업의 하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가장 큰 그 우려사항이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우조선의 규모가 만일에 줄어든다면 지역 경제에 뭐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어차피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 돈을 안 쓰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상권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뭐 여러모로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거제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거제시를 넘어 경남도 전체에 이런 파급 효과가 계속 전달된다는 건데, 그래서 지난 16일에는 허성모 창원시장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가 아니라 창원시에서 이렇게 대책 마련을 강하게 어필했다. 좀 뭐 이해도 되지만서도 조금 의외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우조선 해양이 우리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거든요.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거저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우조선 해양에 1차, 2차 밴더 하청업체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딸린 또 식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허성무 시장이 경남 지역 전업 청년업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네끼리 개업 결합한 건 좋은데 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 나머지 하청업체들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대우조선 해양의 근로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형들은 현재 일감 축소돼 있고, 그래서 고용 불안, 실직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이 기업 결합을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의 일감을 계속 그동안 자기들이 하청해 줬기 때문에 이제 통합된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은 빼고 그냥 현대중공업이 계속 주 계열사에 줘버리게 되면은 우리 지역 일감 메마르게 되고 또 지역 일감 메마르게 되면 하청업체를 도산하게 되고 도산하게 되면 또 일자리 잃게 되고 일자리 잃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지역 경제는 죽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기업과 결합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창원시도 그냥 뭐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립적인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5일 날 도청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한 어떤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번광용 거제시장 그리고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했는데 이날에도 좀 소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이 간담회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노동자들을 빼고 이런 간담회를 하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노동계가 행동을 한 건데 사실 노동계의 입장도 좀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이제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왜 그러면 이런 반발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건데도 간담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노동자들은 노조들은 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계에서 참석을 요구를 했는데 그 간담회 주최 측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우리 집권 여당에서 늘 표방하고 있는 게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일련의 과정 보면 그 노동계와 정부 간의 지금 마찰음이 심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좀 그런 그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하튼 일단은 간담회에 그 참여를 못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그 지난 간담회 같은 경우 그 간담회가 열린 목적이 인수합병은 일단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담회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가 참여하게 되면 일단 인수합병 자체를 그 뭡니까 무효시키잖아요. 원천 무효를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논의의 진전이 있기보다는 논의가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는 역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간담회를 안 하니보다 못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게냐면 결국 노조들이 그 산업은행 본점에 찾아가지고 가익한 시위를 한번 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 간담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또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부터 간담회 초대를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큰 틀에 어떤 틀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돼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보면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더 이제 갈등 양상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나 이제 산업계에서 이런 노동자 그리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회피해서는 뭐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게 전체 어떤 뭐 소비력 동력의 상승, 또 매출 증가, 경영의 통일성을 봤을 때는 기업 결합 측면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로는 큰 이득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 사업의 부활을 경계하고 외국의 경쟁사들이 이걸 또 유심하게 쳐다보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그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그 와중에 희생된 사람들, 아까 말한 대조선의 노동자들이라든지 하청업체, 뭐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의 희생이 너무 커버린다면 그 긍정 효과는 반감이 되겠죠. 그렇죠. 특히 또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경남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또 매우 크고요. 대우조선 하청업체와 또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뒷받침되도록 국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걸 그냥 지나간 얘기로 끝낼 게 아니고요.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그래서 지자체 창원시장도 큰 목소리를 했던 것 같고 국가에서는 일방적인 기업 대 기업과 기업 결합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진정 기업 결합으로 외국 기업과 대항할 힘이 또 발생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시너지나 효과가 크다고 해도 누군가의 눈물을 바탕으로 해서는 될 일은 아니죠. 충분히 노동자들이나 납득할 만한 대책이 분명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적인 폭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이 왜 폭력을 언어의 수단으로 선택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인수합병을 둘러싼 의견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